내 집 줄게, 너의 집을 다오. 두꺼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요,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세제 개편안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요, 시장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정부 변덕에 3번이나 말을 바꾼 강남 집주인의 사연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올해 들어서요, 양도세 관련된 개편이 있을 거다 예고가 되면서 집을 내놨는데 이 집이 세금 관련된 부담 여기저기 나오면서 44억, 5억 하던 실거래가가 40억대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놨던 집을 팔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자 설마 1주택자까지 세제 영향이 있을까 싶어 집을 월세를 내놓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이틀 뒤에요, 이 집에 돌아오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입자를 들여서 비거주를 했다간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월세 매물을 다시 거둔 겁니다. 결국에 월세로 들어오기로 했던 세입자는 계약을 파기당했고요. 이 매물은 이 단지의 마지막 남아있던 매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입자, 집주인 모두 혼란스러운 사례들이 시장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런 문자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2달 전에 계약한 전셋집 집주인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라고 하면서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형편없는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원망스럽다라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득이하게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지금요, 보시면 만기 되면 실입주를 해야 된다. 세금 폭탄 때문에 이런 거다. 여기에 김정철 최고위원, 자기는 거기서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유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앞서 보여드린 사례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정부의 왔다 갔다 하는 정책 기조 때문에 실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때 앞두고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고가 비거주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된다고 본다. 다만 이 비거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기준으로 과세의 어떤 그 중과세를 할 건지 이 부분을 잘 묘수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거주 1주택자들 이 부분들이 이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세입자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현상이 도미노처럼 벌어지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 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 이 부분들한테까지 악영향이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과세를 받게 되니까 비거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있지만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토론회 한 번으로 결정되기에는 아직도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또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 의견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문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집주인도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세입자도 원해서 나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동원 대변인님, 김정철 최고는요 2달 전에 집 계약을 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사례 월세 계약 폐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전세 계약이 번복된 겁니다. 살아야 되는, 이사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저런 사례가 아마 수십만 건은 될 것입니다. 실거주가 아니면은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글쎄요, 저는 아마 이 정도의 국민 저항이 앞으로 들불처럼 또 번지면은 또다시 번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이 분노, 이 세금 폭탄을 맞는 현실적인 그 분노는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땜질 처방 뭐 이 정부에 아주 능숙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철공소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그때그때 땜질하는 철공소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들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정도 이제 분노의 초입 단계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더 활활 타오르면 아마 또 이거 포기하겠다. 실거주의 그
세금 혜택 이거 포기하겠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땜질 네. 처방이기 때문에 곧바로 아마 국민들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그 번복 제스처가 또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땜질, 누더기 여러 비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정부 세제 개편안 오락가락하면서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신문을 이어가 보시죠. 최근에요. 아파트 맛교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주혜 변호사님, 요즘에요. 3년 내 가장 많은 거래라고 하는데 내 아파트를 줄 테니 너의 아파트랑 바꾸자. 이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불법적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워낙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집값이 높아지다 보니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저런 방법은 어떨까 하다 보니 물물교환 방식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예. 실제로 문법에 보더라도요. 교환이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 가치가 맞는다면 그 자체로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가격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액만 지불하고 상대방의 물건과 내 것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체가 뭐 새로운 방식이라던가 없던 일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정말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걸 맞교환한다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는 겁니까? 결국 절세입니다. 이 부동산 만약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요.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걸 맞교환하면 왜 해야 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혜택이 축소될 것 같은데 아직 혜택이 있을 때 한번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파트를 처음에 1억에 취득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5억 정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치가 10억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 지금 한번 맞교환해둠으로써 내 취득가액을 5억으로 대폭 상향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억에서 10억으로 양도세가 굉장히 대폭 증가하는 구간을 지금 중간 단계에서 한번 취득가액을 5억으로 올려놓음으로써 네. 향후에 발생할 그 세금을 한번 줄이고 가겠다라는 건데 예. 이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맞교환도 결국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내야 되고요. 양도세 부담합니다. 과연 끝까지 갔을 때 이것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인지 네. 꼼꼼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 줄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다.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확정된 이익을 만들어 놓자 이런 움직임까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일까요? 신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요 TF 관련된 회의가 있었고 오늘 오후에도 의원총회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를 죄악시한다면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정 논의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새로운 여당 당대표를 뽑는 정당대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이슈 언급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투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으라는 게 일반 주장이에요.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입니다. 1조. 50조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의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 이 문제가 핵심 문제고 지금 주가 떨어진 게 레버리지 ETF 때문에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데. 왜 1조 원의 목숨을 거냐, 박창환 교수님.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요. 당권주자 지금 다투고 있는 송영길 후보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의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좀 좌불안석입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50%는 집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국민의 50%는 또 집을 한 채, 또 한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비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분들이 직장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럼 그 자기가 산 집으로 들어가야 되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또 그뿐이면 괜찮은데 여기에 또 그걸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불만이 고스란히 지금 여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입시는 건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소위 전통적인 불문율 정치인들의 있죠. 문법이 예. 있잖아요. 이게 아마도 이 문법을 갖다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왜 괜히 건드렸냐? 네. 뭐 이런 것 같은데 초고가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뭐 언젠가는 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부동산에 지금 여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 품귀 현상 그리고 월세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20대, 30대 또는 집 없는 분들의 이 소위 품귀 현상, 주택 품귀 네. 현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소위 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서민들도 전세난, 월세난으로 힘들다 보니 예. 양쪽의 지지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더 민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1주택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정부가 국토부에서 공급 대책을 일단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1주택자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집이 없는 청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밈코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최근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논란 계속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김동원 대변인님,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밈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코인을 발행을 한 건데 여기에 지금 부동산 버스하우스 그림이 있죠. 청년들이 풍자를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희 그 의원은 다음 총선에 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공천 단계에서부터 저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2030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게 뚜렷한데 아마 거기에 기름을 부은 대표적인 주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버스하우스 뭐 본인이 직접 그 국회 소통관에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차 못했습니다. 취소를 했죠. 그만큼 본인이 나와서 뱉는 말 자체가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사과를 해도 그 자체가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걸 텐데요. 네. 자, 이제 시가총액 300만 원짜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버스하우스, 밈코인, 이게 이제 황희식의 어떤 그 2030의 조롱거리가 된 건데요. 글쎄요, 뭐 가장 쉽게 본인이 지금 유학 간 자녀들 뭐 4천만 원, 5천만 원 그 학비를 낼 정도의 이 경제적으로 아마 부유할 텐데 본인이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버스하우스에서 네. 살아보라고 하는 게 지금 2030들의 절규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이 떨어진 민심과 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학생들을 버스에 사는 존재로 예. 인식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일 것인가. 아마 지금 그 황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 야 이거 총선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황희발 그 파도가 아마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희발 이슈 K홈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 샘솟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어서 보고 오시죠. 불 끄려면 하차벨을 눌러야 하네. 버스 손잡이가 다 옷걸이야. 풀옵션 집 부럽지 않죠? 정말 웃픕니다. 저희 세대 다 알고 있는 새로운 집 보여줄 때 나오는 배경 음악을 깔고요. 저 청년주택 당첨됐어요. 이렇게 청년들의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택을 사게 돼도요, 그 이후에 대출을 받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을 이어가 보시죠. 전문직은요, 전용 마통을 활용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직원은 퇴짜를 받고 있다. 임주혜 변호사님, 급을 나눠서 대출을 내어준다는 건데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씁쓸한 부분이죠. 물론 대출이라는 건요, 본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서 대출액이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심사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걸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출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 대출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해진 한도를 은행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예. 이때 기준이 결국 고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직에게는 일단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황. 전문직은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대단지 아파트 새로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거주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또 대출이 가능하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거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문제될 수 있으니 대출이 좀 예. 제한되고, 오히려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형상을 보면서요. 이 대출까지도 급을 따지는 이런 사태, 예. 너무나도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안타깝도 씁쓸하다. 청년들의 이야기 하나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대출 규제, 공급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청년들이 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였죠. ISA 계좌 이야기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짚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장기 투자를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하려던 청년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여론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백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앞으로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러한 세제 개편안 전격적으로 폐기하겠다, 백지화하겠다라는 내용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